이번 주제는 국민에게 헌법이란. 사실 우리가 헌법을 이야기할 때 국가질서의 근간을 정하는 최고법이다. 그건 조금 더 풀어가지고서 이 국가 내에서 국민의, 주권자인 국민의 법적 지위와 권리, 내지는 국가 기관들의 구성, 권한, 활동 등을 정하는 국가의 기본법, 최고법, 이런 식으로 개념 정의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국민들에게는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법이나 형법 이런 우리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법들은 평소는 아니더라도 해당 문제들이 수시로 발생하고 그럴 때마다 내가 이걸 이런 식으로 좀 알고 있어야 되는구나. 거래할 때마다 이게 이제 부동산 거래가 되던 혹은 보험 계약 같은 것이 되던 거래할 때마다 그 관련 법률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손해보지 않을 수 있는 거고요. 어떤 것이 범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거 해도 되는 건지 하면 안 되는 건지 정확하게 알아야 형사처벌의 문제를 피할 수 있을 겁니다. 예전에는 그냥 도덕적으로만 올바르게 행동하면 된다. 그러면 형사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요즘은 기술적인 법률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 얘기는 예를 들어 교통법규 같은 경우도 기술적으로 그냥 이게 수시로 바뀌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이 전멸등, 이 빨간불 두 개가 서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것에서 일시정지 같은 것들을 안 하고 넘어가도 이제 그냥 경고 정도만 하고 처벌이 없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 처벌하게 된다든지, 우회전 같은 경우가 있어가지고서 기준이 바뀐다든지, 횡단보도 지나갈 때마다 불이 꺼져서 사람이 있으면은 절대 건너지 마라. 이 기술적으로 기준이 바뀌면 그걸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그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게 되는 이런 경우들이 생겨나는 거거든요. 근데 헌법은 일단 피부로 느끼기에는 그건 내 일 아닌데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실제로 헌법에서 얘기를 하는 건 대통령이 어땠다, 국회가 어땠다,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가 어땠다, 이른바 일선 공무원도 아니고 국가 최고기관들에 대한 거고, 내가 그 사람들이랑 직접 엮일 일이 있겠나. 국민의 인권 내지는 기본권 같은 거 얘기하지만 그런 것들도 다 헌법재판소까지 갈 일 있겠나. 그냥 일본 법원에서 이런 거 법률상의 권리가 침해됐다, 이거 소송해서 이제 해결한다 하지, 그게 이제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해서 헌법 소원 심판이니 이런 것으로 가는 경우도 일반 국민들에게 매우 드문 경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조금 시야를 넓게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예전에 그런 얘기 아마 여러분들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옛날 요순 시절에 격양가라고 해가지고서 왕이 누군지 내가 알 게 뭐냐, 나 그런 거 관심 없고 그냥 농사에서 소출 제대로 나오고 그거 가지고 잘 먹고 살고 이러봐 배부르고 등 따시고 하면 됐지, 왕에 대해서 관심 없다. 그걸 가지고서 요순 시절이 태평성대였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처럼 헌법이 제대로 잘 굴러가고 국가 기관들이 제 기능을 다 잘하면, 그러면 국민들이 헌법을 알 필요도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시각들도 있거든요. 그 자체로서는 맞는 얘기일 겁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모든 국가기관들이 그런 것들을 다 국민들이 신경 안 써도 될 정도로 잘하고 있었고 잘해왔었느냐,
유감스럽게도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사를 보더라도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1948년 헌법이 제정된 이후 독재와의 투쟁이 수십 년 동안 지속됐습니다. 초기의 이승만이 어땠는지는 몰라도 1차 개헌, 2차 개헌을 통해서 이른바 장기 집권을 위해서 집권 연장을 위해 가지고서 헌법을 개정하고 권력을 집중시키고 3.15 부정선거 저지르고 거기에 대한 시위대에 대해서 총질을 하고 결국 4.19 혁명에 의해서 정권이 붕괴되던 과정들, 5.16 쿠데타로 집권했었던 박정희가 민정이양한다고 하면서 다시금 정당 만들어서 대통령으로 집권하게 되고 재선 성공 후 3선에서부터 이제 좀 흔들린다 싶으니까 유신헌법 만들어 가지고서 아예 영구 집권을 기도하다가 11.6 사태로 김재규에 의해서 암살되었던 것이라든지 그 이후에 신군부의 집권을 통해서 1980년 서울의 봄을 짓밟고 다시금 군사정부가 들어섰던 것이라든지 이때 당시에 보면은 국민은 오히려 그 헌법을 피부로 느낄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어떤 이중적인 면모를 느끼게 됩니다. 한편으로서는 지금 이 헌법 잘못된 헌법이 아니냐, 제대로 된 헌법을 우리가 갖고 싶다, 이런 욕구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집약되고 분출되었던 것이 1987년 6월의 민주항쟁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당시 국민들이 요구했었던 것은 우리가 원하는 헌법, 그것은 주권자인 국민의 손으로 대통령을 직접 뽑겠다. 간선을 통해서 국민이 원하지도 않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나라를 이상한 방향으로 끌고 가는 거 원치 않는다. 그런 것이었었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국민의 요구가 반영된 것이 1987년 헌법이었었고 그 이후 우리는 87년 체제라는 말을 쓰고 1987년을 민주화 원년 이런 식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자, 민주화 원년이라고 하는 것이 민주주의가 완성되었다는 의미는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보다 수백 년을 앞서 나갔던 영국이나 미국 같은 나라들도 민주주의가 완성됐다 소리는 못합니다. 오히려 완벽한 정의가 없는 것처럼 완벽한 민주주의도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 과제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이제 자주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른바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습니다마는 고려대학교 최장집 교수님의 책 제목이기도 한데 이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결국 우리가 지금 국민들에게 헌법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는 이 헌법 조문들을 가지고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편으로서는 그 헌법의 취지가 우리 생활 현실 속에 제대로 반영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따져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한편으로서는 이 헌법을 구체화하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이제는 이 헌법 가지고는 도저히 더 이상 안 되겠다라고 했었을 때는 헌법을 개정하는 것까지도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십시다. 먼저 이 헌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반영되느냐. 여기서 이제 뭐 헌법이 최고법이니까 뭐 민법이나 형법이나 상법이나 모든 법이 헌법의 반영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넓혀 놓으면은 모든 법에 대한 얘기를 다 끌어들이는 거니까 그건 적절하지 않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형식적 의미의 헌법과 실질적 의미의 헌법에 대한 구분입니다. 우리가 형식적 의미의 헌법이라고 하는 건 성문의 헌법 전을 말합니다. 그런데 실질적 의미의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헌법 전에 직접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내용상으로는 국민의 인권이나 국가기관들의 구성과 활동, 권한 이런 것들을 규율하고 있는 그런 법률들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당법이나 선거법, 국회법, 혹은 정부조직법, 헌법재판소법, 기타 뭐 이 인권과 관련되어 있는 집시법, 혹은 통신비밀보호법 등등도 이런 실질적 의미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질적 의미의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행정법하고도 다르고 민사, 형사나 그 밖에 다른 분야들하고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흔히들 헌법 부속법률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것들이 제대로 되어야 국민들이 아, 우리나라 헌법이 제대로 가고 있구나 그렇게 느끼게 될 겁니다. 사실 이 헌법이라고 하는 것이 130개 조문만 가지고 세세하게 규율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런 부속법률들, 실질적인 의미의 헌법이라고 부르는 것들 하나하나가 정당법이 제대로 되고 선거법이 제대로 되고 국회법이 제대로 되고 이런 것들 다 제대로 되어야만 아, 우리나라의 헌법이 좋은 헌법이고 제대로 실현되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지금 현재 우리에게서 더 심각한 문제는 이 35년이 지난 헌법이 시대에 맞지 않는다. 이런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막연하게 35년이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와닿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흔히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는데 사실 최근에 4차 산업혁명이지 벌써 한 20년 전부터 ITBT라고 하는 게 세상을 바꾼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 헌법에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도 35년 전에는 우리 사회에서 그렇게 크게 현실로 대두된 거 아니었습니다. 그 얘기는 이런 변화된 현실을 예측은커녕 이미 현실로 발생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반영하지도 못하고 있다. 이게 이제 현행 헌법의 문제점이다. 뭐 헌법 안 바꾸더라도 법률로 대충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는 데서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이 두 번째 문제와 연결시켜서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민주화 이후에 보수 정권과 진보 정권이 계속 5년, 10년 단위로 왔다 갔다 합니다. 서로 간의 입장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는 특히 진보 정권 같은 경우 굉장히 비판하면서도 그걸 깨지 않는 것이 이른바 개발 독재의 틀입니다. 박정희 전두환 시절에 있어서 이 개발 독재라고 하는 것은 당시 대한민국의 인적 물적 자원이 매우 한정되어 있다. 지금과는 달랐으니까. 그 상태에서 이른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특정 분야를 먼저 키우자.
그리고 그 성과를 주변 분야로 확산시켜서 빠르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자. 그냥 골고루 조금씩 발전해 가지고서는 어느 세월에 될지 모르니까 좀 그런 주변 분야로 확산 효과가 큰 분야 몇 개를 찝어서 이른바 재벌 같은 거 육성해 가면서 경제 발전시키자. 개발독점이 모델이었었고, 그리고 그런 모델이라는 게 나름의 성과를 보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문제는 그게 1960년대, 70년대, 뭐 늦게 이제 봐서 80년대까지는 그런 요인들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2020년대에 그런 얘기 할 수 없습니다. 그때처럼 청와대에 대한민국 최고의 인재들을 모아놓고 여기다가 모든 권한을 부여하고 국가 경제, 사회, 문화 전반을 갖다가 청와대에서 조율한다. 가능하지 않은 일이거든요. 최고 인재들도 아닙니다. 뭐 몇몇 재벌들 중심으로 경제를 이끌어간다? 현실과 전혀 안 맞는 얘기고요. 그런데 이른바 진보 정권들에 있어서도 청와대 정부를 포기를 지금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 가지고서 이제 대통령실을 청와대로부터 이전했지만 그게 청와대 정부를 완전히 포기한 것이냐? 글쎄요. 조금 더 봐야 되겠지만 아직 미지수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청와대 정부에 대한 것이 시대착오적이라는 것이죠. 1960년대, 70년대 얘기를 우리처럼 변화의 속도가 빠른 나라에서 50년이 지난 2020년대에 계속하고 있다는 건 말 그대로 시대착오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역대 대통령들이 자기 권한 잘라먹기 하려고 안 하는 거거든요. 그걸 포기한다는 것은 그만큼 스스로의 권한을 축소시키는 것이니까. 말하자면 제왕적 대통령을 포기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국민입니다. 국민이 주권자라면은 권한뿐만 아니라 책무도 함께 갖는 것이고, 국민은 권리 위에 누워서 잠자는 자가 아니라 깨어 있어야 됩니다. 국가 권력의 오남용을 통제하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고치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을 고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국민의 역할입니다. 그랬었을 때 청와대 정부의 문제를 비롯한 우리 국가 질서의 기본적인 문제들, 잘못된 점들을 바로잡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세 번째 주제입니다.